네, 거래 절벽과 아파트값 하락세가 동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기준금리까지 또 올라서 부동산 거래 시장의 침체가 길게 이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인데요. 부동산 관련한 내용들 오늘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제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 바로 또 국민들 체감되는 것이 대출금리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대출금리 하면 또 부동산이라서 제가 또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네. 네 차례 연속 이렇게 기준금리가 오른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대출하신 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우선 작년 8월 26일부터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0.5%에서 이제 올려서 지금은 이제 2.5%가 되었다는 점. 예.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과 금리가 같아졌죠. 또 뭐 금리가 올린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예. 이제 그 금리의 동조화 현상도 있고 물가 방어, 환율 방어 이런 목적인데요. 네.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좀 이어지겠습니다만 이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는 직격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집값이 많이 오른 배경에는 네. 사실은 뭐 공급 부족도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의 또 정책의 부족, 실패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금리 인하였잖아요. 0% 저금리, 금리. 네, 0.5% 금리. 네. 초저금리가 가장 집값 상승의 기여도가 한 40% 됩니다. 영향 요인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네. 이제 쭉 이어질 텐데 금리가 정책이라든지 수급, 심리, 그리고 이제 글로벌 부동산 동향 뭐 이런 여러 가지와 함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만 가장 크게 작용한다. 최대 변수라는 점이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함께 좀 공감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많이 올랐다는 것은 집값의 하락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잖아요. 네. 이제 한 3%까지 이창용 이제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말까지는 아무래도 좀 베이비 스텝 0.25% 포인트씩 올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한 3% 정도 2.5에서 이렇게 될 가능성은 좀 높아졌고 추가 금리가 예고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집값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 네. 하는 점을 이해하시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의 급등,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 여기에다가 이제 코주브라고 해서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 자산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우려가 크다. 이 세 가지 3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맘때 연 0.5% 정도였잖아요, 금리가. 네. 지금은 2%포인트 정도가 오른 건데 네. 실질적으로 가계에서 느끼는 이자 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난 걸까요? 몹시 크죠.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2%포인트가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년 사이에. 이게 새로운 이자 부담으로 보면 국가적으로는 3조 4천억 원 정도의 이 새로운 이자 부담이 더 생긴 거예요. 총액이 아니라 새로 이자 부담이 발생했다라는 점은 굉장히 큰 것이고요. 또 개인이 중요하잖아요. 네. 1인당으로 보면 130만 원 정도가 이자 부담이 누른 거죠. 1년에 말씀하시죠? 1년 사이에.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것이고요. 사실 이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이 2인 가족 기준으로 한 500만 원 되거든요. 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500만 원 받는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을 감안하면 거의 25%에 이릅니다. 그렇죠.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그만큼 가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내수 경기에도 악영향을 주지만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이 악영향이 크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2.5%면 대출금리는 사실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렇다 보니까 지금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인데 이게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금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준금리, 예. 하나는 시장금리.
시장 금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든지 전세대출 금리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신용대출도 있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6 내지 7%입니다. 저희 전문가 연구자들은 7%가 금리의 상한선, 사실은 임계치라고 봅니다. 이 금리가 7%를 넘어가면 네. 사실은 그때 시장에 주는 충격은 몹시 크다. 예. 특히 부동산 시장에는 직격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문제의 좀 심각성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금리가 앞으로도 추가로 예고되고 있어서 현재 우리가 변동금리는 은행마다 좀 다릅니다만 4.5%에서 6%입니다. 네. 이제 고정금리도 6% 정도에 좀 와 있는데요. 더 금리가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이 오고 그렇게 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 누굴까요? 취약차주. 그쵸. 그러니까 저소득층, 젊은층, 빈곤층 이런 사람들이 이 이자 부담이 늘어나서 네. 고통이 크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이러한 주거비 부담, 네. 이자 부담은 커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럼 좀 현실적으로 여쭤봤을 때 지금 변동금리가 가계대출 잔액의 7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고정금리로 좀 갈아타는 것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언을 하십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이제 영끌에서 비투에서 집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MZ 세대예요. 20, 30대. 사실은 이제 중장년층만 해도 어느 정도 자금이 모아져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고통이 크다. 신혼부부 포함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우선 현재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비중이 78%. 거의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의 고민이 또 일부 전문가들은 고정금리로 갈아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현재 변동금리는 은행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4.15에서 이제 6.2%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4.5에서 보통 6% 정도인데 이 차이가 0.12%밖에 안 나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고정금리가 6%니까 네. 변동형은 많아도 6.2니까 네, 예. 실질적 차이는 사실은 상단을 보면 네. 0.12%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차이가 크지 않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유리한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앞으로의 금리의 변동성이에요. 그렇죠.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옳아요. 또 금리는 사실은 미국에 달렸잖아요.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어쨌든 지금 뭐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우리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네. 좀 정리를 하면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으면 고정금리가 유리하고 만약 올해 말까지 금리가 오르고 물가 상승이 끝나고 이제 금리 인하가 다시 또 이루어진다면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 현재는 그럴 정도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더 높은 시기 아닌가요? 그러면?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서 김주원 그 금융위원장이 최근에 대책을 내놓았는데 네. 이렇게 젊은층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안심 전환 대출로 변동금리를 좀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타기를 해준다. 네. 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건 알아두시고 이걸 활용하시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리는 어쨌든 추가 인상되는 것은 연말까지 틀림없는 사실이고 현재 2.5%에서 기준금리는 3% 정도로 올라갈 수는 있겠다 하는 점은 예측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은행별 예대금리 차를 공시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금금리는 몇 프로고 대출금리는 몇 프로다 이것을 공지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로 인해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금리를 좀 낮추고 있다고요. 네, 이건 잘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사실은 예대 마진 금리라고 해서 예제 마진 차를 이용해서 은행이 저는 좀 과도한 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 이 부분도 금융당국이 좀 주목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공표되고 나니까 투명하게 모 은행 같은 경우는 0.5%를 급히 내렸거든요. 그렇죠. 은행들도. 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지적도 있어요. 이게 조사모사한 소위 말하면 이런 꼼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발표가 되니까 지금 은행은 굉장히 많은 이익을 지금 갖고 가잖아요. 그쵸. 은행의 금융 수익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쵸. 예대 마진을 이용해서. 예. 그래서 여러 얘기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된 이후에 은행이
예금 금리는 올리고 대출 금리는 내리고 있다. 예. 그런 점은 좀 바람직한 현상이나 이게 또 조사모사하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왜 어떤 그런가 의미로? 하면 이 예금 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대출 금리를 올리는 또 이유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출 금리를 내리지만 그래서 근본 대책으로 저는 정부가 네. 좀 적정한 예대 마진을 갖도록 이렇게 좀 그 기준을 좀 지도를 정해두는. 좀 할 필요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저도 대출이 있는데요. 금융기관이 금리가 내릴 때는 대출을 많이 해서 이익을 얻어가고 또 하나는 이럴 때 금리가 오를 때는 예대 마진으로 뭐 금융기관 비난이 아닙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들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파트 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부동산과 금리는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라고 연일 말씀을 관계, 반대 관계. 하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 여파로 부동산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하락폭이 좀 큽니다. 좀 전에 그 단신에서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두 가지를 지금 정의할 수 있는데요. 지방에서 시작된 집값 하락세가 수도권 그리고 이제 서울 또 서울의 심장부라고 하는 강남 서초마저 네. 용산마저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이제 재건축 이런 것들이 이제 마스터 플랜이 좀 늦어지면서 예. 집값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새 아파트 재건축은 좀 철옹성처럼 강남은 지키고 있었는데 그쵸. 이 아파트마저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현상.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 그쵸. 금리가 오르는 한 앞서 말씀드렸죠. 집값 하락도 이어질 확산될 것이다. 가능성은 크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하락세는 적어도 금리가 인상되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어느 정도 떨어지나 하니까 예. 대개 보니까 지금 급매물 위주로 출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잖아요. 그쵸. 거래 빙하기 혹한기라고 예, 예. 말하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거래가 한두 개 정도 거래돼서 이게 지금 거래 하락을 끌어내리고 있거든요. 이유가 중요한데 다주택자들은 아직 매물을 많이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조금씩 내놓고 있는 반면에 매수자들은 많이 내려야 집을 살 텐데 좀 관망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중요하고 적어도 금리가 오르는 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한, 자산 시장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는 한 집값 하락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 하락세가 좀 뚜렷한 지역, 일기 신도시 조금 전에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쨌든 네. 그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발표의 내용이 그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실망이 가득한 상황이라서 그런 실망 매물들도 나오고 있고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가장 큰 지금 집값 하락세가 나오는 것이 이제 소위 GTX ABC 기대감으로 올랐던 수도권, 뭐 안양이라든지 동탄이라든지 평택 이런 네. 지역들의 집값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청자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많이 올랐던 지역들이 거품이 빠지면서 또 기대감으로 과도하게 오른 것은 거품으로 볼 수가 있죠. 그쵸. 또 부동산 경기도 이제 하락기에 상승기에서 저는 지금 어깨를 넘어선 고점으로 보이고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체 사이클로 보면. 네. 그리고 일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큰데요. 근데 조금 제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기 신도시는 대선 때 여야 후보 모두 막 공약을 했어요. 빠르게 하겠다고. 그렇죠. 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1, 2억 정도. 작년에 일기 분당이나 평촌 3보는 작년 10월이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현재는 2, 3억씩 떨어진 상태에서 그 당시보다 최근에는 몇 천만 원 떨어진 매물이 나오고 있다. 근데 저는 정부가 다시 이제 마스터 플랜을 짜서 네. 또 빠르게 이 마스터 플랜은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어차피 재건축 재개발은 장기 사업이고 또 내 집이 되면 10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뭐 실망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이 빠르게 가겠다고 하니까 좀 참고 기다리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영끌족들 대출로 집을 구매했던 만큼 금리 오르고 집값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당장 집을 좀 팔아서 처분을 해야 할지 아니면 버텨야 할지 그리고 매매뿐 아니라 전세 물건도 요즘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세로 살아야 될지 당분간은 월세로 살아야 될지 이게 가장 현실적인 궁금증일 것 같아서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내리면 과거 6, 7년 전에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만 깡통주택, 깡통전세가 발생합니다. 네. 지금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깡통전세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니까 집값과 전세값도 내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집주인도 하우스푸어가 되고 네. 전세 입장으로 렌트푸어, 그쵸. 전세 거지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네.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사기꾼도 또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깡통 전세 보호 대책을 좀 강력하게 좀 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제도도 있고 또 중개사를 활용하면 집주인에 대한 예를 들면 뭐 세금을 체납했다든지 이러한 신용에 불리한 정보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렇게 이게 가장 시급합니다. 네.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말이 아니라 행동이 좀 필요할 때로 보이고요.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우선 무주택자는 기회가 옵니다. 앞으로 1, 2년, 2, 3년간.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서울에 50만 가구, 전체적으로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뭐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특히 영끌했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대기회가 온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기회가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또 상기 신도시 공공택지 또 도시권 복합개발지구에서 물량이 쏟아질 거거든요. 네.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일주택자는 서울이나 수도권은 좀 버티는 게 낫습니다. 집값이 내리더라도 10년, 20년 후를 생각하면 어차피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고요. 맞춤형 대책의 이제 마지막인데 이 다주택자인 경우가 고민이 많은데 네. 저는 다주택자인 경우는 집값이 많이 좀 올랐고 앞으로는 집값이 어쨌든 더 오르기보다는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락이나 폭락은 올 가능성 크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다주택자들은 좀 몸집을 줄이는 그동안 많이 올랐고 또 물론 규제 완화를 하면 더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는 네. 사실이나 저는 다운사이징 좀 줄이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판단하고 조언을 드립니다. 예, 뭐 기준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상황 많은 분들이 걱정이 있을 텐데 이런 의견이 있구나 참고하시는 정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